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추석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방송이 될 때는 추석이 지났죠. 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아마 이번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저희는 연휴를 앞둔 연휴 시작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명절에 관한, 특히 추석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톡토로 분들께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명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제24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휴 계획은 뭔가요? 하나씨도 저도 명절 연휴에 가족을 방문하진 않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연휴 기간에 부산 집에 가지 않고 거의 서울에서 좀 여유롭게 보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곤 하네요. 명절에 부산 본가에 안 간 지도 저는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서울에 있으면 본가가 가깝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이 본가라서 또는 본가를 방문하지 않아서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동안의 저의 주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뭐 본가에 다녀온 친구들은 음식을 좀 싸우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문 연 곳에서 뭘 배달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친구 집에 모여서 음식을 간단히 해먹기도 하고 술도 한 병 따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모임에 이름이 있지 않나요? 모임 이름은 불효자는 놉니다 입니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는 인디 뮤지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전 그 노래를 안 들어봤네요. 원래 원전이 있지 않나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옛날 노래가. 네. 근데 그 불효자는 웁니다를 패러디한 불효자는 놉니다가 귀에 탁 박혀가지고 모임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멤버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멤버들 중에도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곤 했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멤버들은 바뀌었지만 느슨하게 명절에 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볼까 해서 만나는 것은 끊어졌다가도 이어지면서 면면이 이어왔는데 코로나 때는 또 끊겼었죠. 근데 내일은 친구들 한 우리 포함해서 5명 정도인가요?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한 친구네 작업실에 모여서 음식 간단히 해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연휴랄 것까지 없는 느슨한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절 계획이죠. 근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특히나 커다란 달이 두둥실 떠 있고 날씨가 참 좋은 추석 때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느슨하게 만나서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있으면 다름 아닌 이것이 명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불효자는 놉니다 모임을 했어요. 그때는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선유도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뭐 거기 평상 있는 데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배드민턴 라켓 가지고 와서 저쪽에서는 치고 뭐 캐치볼도 하고 그러다가 드런드런 얘기를 나누다가 고개를 탁 들어봤더니 달이 휘영청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뭔가 바라는 거를 한마디씩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때가 제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그리던 어떤 한가위 풍경이 구현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친척은 핏줄을 나눈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네, 이상적인 한가위 풍경에 직계가족이 안 들어있네요. 그렇죠. 하나 씨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되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그 풍경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긴 시간 장거리를 이동을 해서 본인의 가족 혹은 본인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고 그 집에 나와 아주 가깝지는 않은 그런 친지간 관계들이
모이고 좁은 집에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차례를 지내기 위한 대규모의 노동이 발생하는데 이 노동의 업무 분장이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라는 것이 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피상적이고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좋자고 사람은 자기가 공격적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네. 서로 좋자고 만나는 이런 명절, 풍요로운 자리가 사실은 아주 극심한 분쟁과 다툼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은 뉴스에 가족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싸움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이런 사건, 사고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죠. 최근 9월 5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추석 음식 그만하자 다투다 남편에게 흉기 휘둘러. 추석 음식 준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음식을 하던 중 추석을 앞두고 앞으로는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남편 B씨에게 말하면서 두 사람 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남편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B씨는 상처가 지혈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인 A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하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B씨가 크게 다치시지 않고 두 분이 화해를 하셔서 다행이고요. 이 싸움의 풍경이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대사가 오갔을지. 참 맞아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이 짧은 단신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장면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댓글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진짜 제일 어이없는 게 음식 만드는데 그 집 성씨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의 집 귀한 딸들이 음식하고 그 집 성씨들은 처먹기만 하더라. 그렇게 조상님이 중요하면 직접 가서 수발 들라고 조상님 곁으로 보내드려야지. 직접 가서 수발 들라고 조상님 곁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다. 아니 이 A씨가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가 집약되어서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번 추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60대와 70대인 부부가 살아온 세월 거의 4, 50년 쌓여온 어떤 그 억압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마침 부산 북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네, 저의 본가가 있는 지역이죠. 네. 더욱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추석과 설인데 아무래도 추석이 이제 가을에 있고 날씨도 훨씬 좋고 갓 수확한 여러 제철 음식들이 풍성할 때이다 보니까 먹을 게 참 풍부한 그런 풍요로운 명절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노동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농업사회에서 옛날에는 추수를 해서 햇 곡식들도 있고 햇 과일들도 많은 그런 풍성한 날이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풍요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가위가 여러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런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은 맞겠죠. 기원을 생각하자면. 근데 지금처럼 그런 햇곡식이 나는 것의 의미가 많이 바래기도 하고 또 특히 올해처럼 추석이 이르게 있는 때에는 제사상에 놓기 위한 과일들을 크고
보이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남용하고 그래서 맛은 아직 덜 들었는데 크기는 크고 값은 아주 비싼 그런 과일들을 올리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부터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점점 굳어가기 시작하고 그 관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함께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맞아요. 추석을 앞두고 또 스트레스를 토로하신 톡토로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날마다 방학인 방학동 톡토로입니다. 아, 동 이름이 방학동인데 네, 날마다 방학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직장 동료와 월요일 퇴근길에 오늘 밤 여둘톡 올라오는 날이야, 깍! 출근길에 들을 수 있겠다, 오예!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에게 톡권해준 참으로 고마운 동료입니다. 저도 주변에 열심히 톡권하고 있답니다. 톡권 매우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제 생활 환경이 두 분과 여둘픽 제품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어 기분이 좋네요. 다 좋은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며느리지만 명절 생각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내 가족에게만 집중해서 연휴에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댁이다 친정이다 오가며 길에서 시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어질어질하네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야 명절이나 되어야 맛난 음식도 차려 먹고 했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요즘 세상. 뭘 그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하나 싶어요. 댓글 쓰는데 전 부치고 지지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만 같네요. 며느리들 다들 명절 기간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참 며느리들은 선우 씨나 나나 다름없이 한 집안의 딸로 이런 21세기의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요. 저는 부산 본가에서부터 서울로 떨어져 나와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막 길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연휴에 서울 부산을 오가는 차표를 구하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닌데다가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도 못 되어서 매번 차표를 구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차표를 어떻게 구해서 가는 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부산 본가에 명절 당일에는 안 가게 됐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막 서울역에 줄을 서서 표를 사고 그러지 않았나요? 훨씬 일찍 뭐가 오픈되면은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에 원체 느려서 잘 못하기도 할 뿐더러 직장인이 잠깐 휴일이 생기면 얼마나 그게 달고 꿀 같습니까? 근데 고생만 하고 돌아가는 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번은 겨우 어떻게 부산에 갔는데 저희 아빠도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해운대 저희 집에서 태종대에 있는 큰 댁으로 가던 차 안에서 아빠랑 제가 싸운 거예요. 나는 큰 댁 안 간다 그러면서 그게 아마 저희 동네를 벗어나기 전이어서 제가 문을 열고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명절을 지내러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안 갔던 것 같다는 어제 엄마랑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에 제사나 차례 이런 걸 지내러 가는 곳에서 예외가 된 사람처럼 지내왔어요. 대신에 추석 전주나 그 다음 주쯤에 쓱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오는 그렇게 형식을 좀 변경해서 편안하게 보냈는데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고 저희 새언니는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서울에 있는 외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씨의 큰 댁에 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넘어서서 이제 시댁의 큰 집 네. 행사에 참여하러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딸은 빠지는데 며느리는 그러니까요.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언니 가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뭔가 좀 왜 나보다 더 의무가 더 강하게 있는 거지? 언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마음이 참 안 좋았고 다른 얘기지만 저는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가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 며느라기를 보고서야 깨달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 집안에 그 집안에 새로 식구로 합류한 사람인데 뭔가 약간 대접을 받기보다는 그 집안에 합류하게 된 뒤늦게 합류하게 된 사람으로서 느끼는 위화감 같은 것 그것을 그 만화에서 너무나 그 작품에서 너무나 잘 다뤘잖아요. 여러 미묘한 장면들 뭐 이를테면은 그 집안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또 그 이전부터 그 집안에만 통용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친척의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이를테면 우리 새언니의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제되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 손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맞아요.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를 했지만 누구도 그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따돌려지죠.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딸이고 우리 새언니는 새로 합류한 분이고 새언니의 입장에서 진짜 미묘할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전까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도 참 놀라웠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으로. 며느라기의 또 뛰어난 점은 가족 안에 있는 그런 권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잘 가져다가 공감 갈 수 있게 그려낸다는 점도 있고 그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잘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선의로 이 가족에게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호의를 베풀고자 하고 있는 그 좋은 마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너무 섬세하게 포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용을 하려고 드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악용을 하면서도 명분은 어떤 가족의 화합, 질서, 뭐 이런 대의 명분이 겉에 드러나 있는 거죠. 톡토로님들께 자랑 한 가지 하자면 수신지 작가님도 톡토로님이시라는 겁니다. 듣고 계신가요? 수신지 톡토로님. 방학동 톡토로님의 경우에도 지금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길에서 시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어질어질하고 다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요즘 세상에 이 전부치고 지지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전 국민적으로 탄소 발자국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다들 건강 문제로 요즘 막 붙이고 지지고 튀기는 이런 음식에 대한 수요도 좀 자제하자. 이런 마당에 이런 음식을 대규모로 막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버려지는 음식도 많고. 맞아요. 근데 하나 씨는 프리랜서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시기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게 좀 자유로운 편인데 많은 회사원들은 연휴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딸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 얼굴 보고 싶어 하는데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마 이번 추석에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일상화되면서 몇 년 동안 못 봤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명절 문화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도 꽤나 크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한 몇 년간 가족들이 한 공간에 복닥복닥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막 절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것을 못한 채 지낸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도
괜찮구나, 보낼만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느끼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명절 문화가 많이 간소해지거나 조금 변화를 맞은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20대 톡토로님께서 그런 취지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여들톡에서 특히 작가님들의 톡가를 너무 좋아하는 20대 톡토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톡가를 까먹었네요. 말 나온 김에 톡갈 한번 하고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그것도 안 했어요. 여들톡 24화 주제는 불효자는 놉니다입니다. 안 했나 아까? 안 했어. 저희 참 이렇게 24회나 됐지만 매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명절 주제를 들었을 때 이거 메일을 안 보낼 수 없겠다 싶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는 명절 제사를 안 챙기고 있답니다. 저는 매년 명절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그냥 걸어다니는 XY 염색체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는데요. 저희 집 명절 스케줄을 말씀드려 볼게요. 들으시고 나면 헐, 무슨 21세기에 이런 집이 있어 싶으실 수 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챙겼고요. 명절은 1년에 2번이지만 제사까지 합치면 1년에 6, 7번 정도 이 짓을 한답니다. 제사 때는 그래도 좀 간소하게 해서 갈비찜, 만두 이런 건 안 하고 간단하게 불고기 정도로 했어요. 저희 친가는 저와 촌수를 따졌을 때 6촌까지 모이고 다 모이면 인원이 20명 정도예요. 많을 때는 25명 정도 될 때도 있어요. 물론 K명절답게 남성 동지들은 일을 일절 안 한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당일에 음식을 다 하지 못해서 전날 오전부터 괄호 열고 큰엄마께서는 명절이 있는 주에 2-3번 정도 나눠서 미리 장을 보심. 가서 전 부치고 음식 준비를 합니다. 명절 때마다 여자들 6, 7명이서 가족들 20명 넘는 인원이 서너 끼 먹을 정도 분량의 음식을 하는데요.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는 6, 7종류, 나물 5종류, 갈비찜, 불고기, 잡채, 국, 생선구이, 산적을 기본으로 했고 추석에는 송편, 설에는 만두를 빚어서 떡국을 해먹었답니다. 아휴. 음식을 만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 원 훌쩍 넘는데요. 괄호 열고 고깃값만 70 내지 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정말 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저를 비롯한 사촌들은 중학생 때부터 엄마를 도와 설거지하시면 그릇 닦고 정리하고 상 차리고 하는 잡다한 일을 도왔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전 부치고 음식하는 일들을 같이 했어요. 여자만 해당합니다.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명절이 원래 이렇지 뭐 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저희 집의 명절 문화예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명절에 어른들이 일하는 저에게 아이고 우리 땡땡이는 손이 아주 야무지네, 너무 참하다, 시집 가면 아주 사랑받는 며느리 되겠어 하는 미친 말들이 칭찬인 줄 알았답니다. 예전에 SNS에 제사나 명절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댓글에 21세기에 이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작 아니냐고 쓴 남자들을 보면서 우리 집 제사 한번 와서 일 뽀지게 시켜주고 싶다. 전 4시간 동안 붙이면 댓글 달 힘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챙기고 싶으면 혈육인 남자들이 준비를 하든가 왜 피도 안 섞인 며느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효도를 하는 건지 정말 효도는 셀프인데 말이죠. 매번 빡치는 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대부분 체구도 작으시고 마른 편이라 당연히 체력도 약하신 편이고요. 매번 명절을 지내고 나면 아프셔서 몸살이 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님 지들이 하든가. 조상들 챙길 시간에 본인 배우자를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왜 남의 집 귀한 딸들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냐고요. 괄호 열고 쓰다 보니 또 김씨 집안 남자들에게 화가 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로 인해 못 모여서 제사들을 모두 절에 맡겼다는 점이에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예전처럼 명절이나 제사를 챙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이거 하나는 그래도 고맙다. 망할 코로나야.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간단하게 외식하기로 했고 다가오는 설에는 엄마 모시고 둘이 호캉스를 갈까 계획 중이랍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희 친가의 명절은 여자들에게 참 폭력적이고 무례하면서 힘들고 불편한 날이었겠다 싶어요. 엄마를 비롯한 작은 엄마들이나 큰 엄마께서는 제가 일이 너무 많지 않냐, 힘드시지 않냐고 여쭤보면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해야지라며 담담하게 답하시곤 했어요. 덕분에 저는 명절을 생각하면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하는 날이 아니라 여자들이 몸살 날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날로 인식되었어요. 다들 이걸 어떻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오셨는지 생각하면 참 울컥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글솜씨도 부족한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작가님과 다른 톡토로님들의 명절은 어떤 날인지도 궁금해요. 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작가님들을 응원하며 열심히 하트, 별점,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모든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니들 우리 오래 봐요. 아님 말고요 하셨습니다. 명절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톡토로 올림. 네, 유쾌한 이야기이고요. 네, 글도 참 잘 쓰십니다. 아주 뛰어나시네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지들이 하던가. 맞아요. 조상들 챙길 시간에 본인 배우자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헤어질 결심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어떤 장면이죠? 죽은 남편이 산 노인 돌보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죽은 조상들이 왜 산 배우자들이 이렇게 아프도록 고생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명절을 싫어하는 이 톡토로님께서 요즘 이런 집이 어딨냐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추 세어보면 명절 때마다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큰 제사 때는 거의 15명, 20명의 친척이 모이고 서너 끼까지 같이 하진 않지만 한두 끼 정도는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 거의 이 톡토로님 사연과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지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 시기에 이게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 문제로 조금 다투기도 했는데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제사든 차례든 좀 간소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스멀스멀 이거를 다시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고 또 손이 크시잖아요. 저희한테 음식 한번 챙겨주셔도 저희가 막 만류를 해도 저희 냉장고가 미어 터지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 제사 음식을 또 혼자 다 하시죠. 네. 힘들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항상 힘들게 뭘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안 한다. 뭐 하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친척들을 봐도 그렇고 예전처럼 막 제사를 너무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걸 끝내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차례에서 이거를 없애고 싶지는 않다는 약간 그런 이미 마음? 해온 것들이고 내가 중간에 딱 끊자고 하기가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관성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단 음식에 취미도 없으실 뿐더러 이번에 저희 아빠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하였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빠의 본인 남편의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본인이 10수년 정도 지내고 나면 아들과 며느리, 딸이 이것을 당연히 지내야 하는 걸로 또 적어도 몇십 년은 지내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더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럼 아버지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식사하고, 보냈어요?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고 아빠한테 술 한잔 올리고 또 아빠의 얽힌 여러 얘기 나누고 아빠가 좋아하던 지피시 공간에서 바다 함께 보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네. 본질이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엄마는 또 그 이전에는 저희 아빠가 일종의 집성촌처럼 김씨 집안 사람들이 거의 다 막 모여 사는 그곳으로 엄마가 결혼을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온갖 친척들이 너무 많아서
빅토리 노트를 읽어보면은 길을 걷다가 몇 걸음에 한 번씩 친척들을 만나서 인사를 계속하는데 나중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의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 재산이 또 경상도에선 시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행사가 다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계속 간 거죠. 엄마 말로는 엄마는 체력도 부족하고 노동 같은 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 한 중간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빠도 되게 늦게 가려고 하는 타입이고 해서 가서는 돈으로 많이 때웠대요. 제사비를 가장 많이 내고 뭐 거기 있는 며느리들에게 팁을 조금씩 다 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근데 그쪽에 큰 댁에서도 큰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큰어머니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를 한동안 지내다가 엄마가 올해 선언을 했어요. 큰댁에. 나는 더 이상 제사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명절에 우리 친척들이 다 서로를 못 보는 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설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평생토록 참가해야 되는 데는 다 참여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도 제사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올해 5월에 이제 밤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 시아버지의 제사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선우 씨도 아시죠? 부산항대교라고 영도에서 이 부산 시내로 갈 때 타게 되는 네, 아주 높이 뺑글뺑글 돌아 올라가는 바다 위에 마치 우주정거장 같은 그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아주 추진력 있게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약간 비현실적인 곳이죠. 거기를 밤늦게 혼자 차를 붕 몰고 가면서 엄마가 속으로 외쳤대요. 나는 자유다! 어머니의 해방일지네요. 근데 엄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그 문중에 뭐 높은 분이 있고 뭐 거기에서 챙기는 가장 큰 종가 며느리가 하는 제사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는 정성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 남자 어른들이 수습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어디다가 뭘 사서 대충 제사를 지내다가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제사의 여러 변형 형태들을 보면서 엄마가 이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75세쯤 되었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정리를 자신이 하기로 했고 부산은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리스 시대 아고라 같아요. 그 목욕탕을 내내 같이 다니다가 눈에 익은 사람들끼리 이제 거기서 막 명절이 다가오면 막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내 대에서 이걸 끝내야 된다.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맞아요. 이제는 우리 대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 인식과 상관없이 사실 못하지 않나요? 저희 또래만 생각해봐도 부모님께서 제사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수십 번 봐왔지만 저한테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차려서 지내봐라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대로 뭐 탕국이니 뭐니 뭐 그리고 부산은 문어도 삶아서 올리잖아요. 문어 삶고 뭐 산적하고 뭐 생선 굽고 해서 왜 지방 쓰고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 숟가락의 이동이에요. 약간 숟가락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느 순서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하나도 잘 모르겠고 술잔을 언제 몇 번을 따라서 올려야 하는가 이런 게 늘 헷갈리는 게 이게 이제 아름아름으로 집에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눈썰미 있게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전수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리고 봐온 건 있지만 내가 할 역량은 절대 안 되고. 그런 여러 노동과 제사가 가지는 가치 이런 것의 변화가 우리의 엄마 세대와 우리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일례로 김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시대 때는 김치를 담가본 경험이 없는 분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김치를 담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엄두를 잘 못 내죠. 네, 그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노동에 대한 생각 변화, 그리고 전해져 오는 전통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도 우리 세대와 엄마 세대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과업인지를 어머니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요즘은 외국 계정의 틱톡 같은 걸 보면은 네가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면 김치도 만들어봐 이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배추 쓱쓱 썰어가지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뭐 이렇게 김치를 아주 많지 않은 양을 만드는 그런 요리 영상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엄마가 수십 포기 김장하는 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트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세대는 제사도 간접 경험, 김치 담그는 것도 간접 경험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미 그게 너무 거대한 것 같아.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것도 클 것 같아요. 김치를 아주 대규모로 작정하고 담그는 우리 세대 또는 우리보다 어린 세대 사람은 저는 미셸 자우너밖에 못 봤네요. H마트에서 울다처럼. 김치를 틱톡 영상으로 아주 가볍게 담그는 것처럼 제사도 그냥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정말 고인, 조상을 기리는 아주 간단한 어떤 의식 정도로 산뜻하게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성균관에서도 어떤 그런 식의 원칙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아주 간소해도 된다. 그리고 과일 몇 종류, 술 뭐 이런 것이면 된다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제사상, 차례상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사람을 먹일 음식도 맞아요.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본질에서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그런 껍질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답습하는 것들이 많고 그 본질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많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먹이기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게 불어났을 때 그것 자체가 지켜야 할 어떤 법칙 같은 게 되어버리면은 껍데기만 아주 사람들을 짓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가 아주 집약적이죠. 게다가 고약하기로는 제사는 가부장제의 페스티벌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게 진짜 남의 집 딸들, 남의 집 귀한 딸들, 교육도 같이 받은 맞벌이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제사는 그 집안 사람들이 제사는 정성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많은 노동을 담당할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늙고 병들었을 때 그 행사 자체가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것처럼 딱히 시킬 사람이 없을 때는 별로 하지 않던 그런 행사를 일 시킬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또 이상하게 기강을 잡아서 하기도 해요. 제사나 이런 거 잘 안 하던 집에서 갑자기 명절을 막 지낸다 그러고 맞아요. 며느리를 들이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마침 제사 음식 얘기를 했는데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대가리 톡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앞대가리 톡토로입니다. 저는 20년을 경남에서 나고 자랐는데 저희 동네는 저의 성씨가 80% 이상이 모여 살고 있고 아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제실이 있는 찐 종갓집이랍니다. 아이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아빠는 둘째 아들이고 저희 집은 딸부잣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수많은 제사 준비를 큰엄마, 엄마, 저와 언니들이 도맡아서 했고 큰집 오빠들은 놀다가 밤에 절만 했지요. 식사는 여자 밥상, 남자 밥상 따로 있었고요. 20살부터는 타지로 나와 살고 결혼하고서는 제주도에 사는 데다 남편이 명절에도 일을 해서 명절이라고 양가를 갈 수가 없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꼬치 산적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내일 나 산적해줘 하고 다음날이 되고 보니 이게 뭡니까? 웬 너비아니 같은 걸 산적이라고 해놨지 뭐예요?
임신하면 호르몬이 저를 지배하거든요. 저는 이건 산적이 아니라고 꺼이꺼이 울었고 당황한 경기도 출신 남편은 지역 차이인가 보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꼬치 산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딩 친구들에게 했더니 자기네들도 산적은 그 너비아니 같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우리 집은 산적이 꼬치 아니었냐 물어봤더니 저희 집도 고기 산적이 맞았더라고요. 다만 그건 아들님들만 드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헤. 저는 20년을 몰랐네요. 몇 개 안 되는 귀한 음식이라 할머니가 직접 만드셔서 몰랐었나 봐요. 할머니와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20살에 서울로 온 후로는 고향에 잘 안 가서 뵙지 못한 데다가 제 결혼식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셔서 항상 죄송한 마음,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산적이 뭐라고 그 애틋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한평생 돌보셨던 제 실은 이제 공장들 사이 외롭게 찾아오는 이 없이 방치되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도포 입고 찾아오셨던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랑이었던 손주들은 제사 받기를 부담스러워하고요. 원래는 섭섭했던, 억울했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메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메일을 쓰다 보니 참 씁쓸해지네요. 내일 결혼하고 6년 만에 첫 명절을 치르러 시가에 갑니다.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첫 명절이니 이번만 차례를 지내고 다음부턴 차례는 없앤다고 해주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차례 음식 맛있게 만들고 원 없이 먹어야겠습니다. 작가님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네요. 정말 이 사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이 사연에 그 어느 때보다 분노했습니다. 하나씩 아시죠? 제가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하잖아요. 뭐 그렇게 길게 말해요. 뭐 꼬제비 아닙니까? 저는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차별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차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줬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참 그러고도 남을 곳이죠. 경남에 있는 성씨가 80%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그리고 제실이 있는 찐 종갓집.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딸부잣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그런 게요. 수많은 제사 준비를 큰엄마와 엄마가 그리고 저와 언니들이 도맡아서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집에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 집성촌으로 시집을 온다. 그러면 그 며느리들은 정말 또 어떡해요. 큰엄마 엄마도 참 평생 노동력을 여기다 투여하셨을 테니까 참 안쓰럽지만 다른 집안의 또 며느리들이 여기 추가 투입되는 거는 저는 21세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 큰 집 오빠들 중에 결혼한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사연에 보면은 제사를 물려받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이것은 그래도 이 큰 집 오빠들의 배우자의 의견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짐작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제사를 물려받는 그런 성정의 집성촌에 사는 경남 남자. 만약에 어떤 여자분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런 제사를 완강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아닌 경남 집성촌에 사는 어떤 남자다라고 하면은 달아나셔야 됩니다. 운명이고 뭐고 달아나야 됩니다. 참 이런 딸들에게만 음식 차별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있던 어떤 일말의 애틋한 마음? 저는 사라질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 네.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참 할머니도 할머니라고 해서 본인이 평생 바쳤던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가부장제 문화의 한복판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노동을 바쳐가면서 살아오셨고 그 노동을 자신의 손녀, 딸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들님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가신 분이죠. 근데 그 시대는 종식됐습니다. 할머니는 이 경우에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굴레에서 맞아요. 어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신 분이니까요. 지금 이 앞대가리 톡토로님의 사연 맨 마지막에 보면 결혼하고 6년 만에 첫 명절을 치르러 시가에 가는데 첫 명절이니 이번만 차례를 지내고 다음부턴 차례는 없앤다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미묘한 게 며느리가 왔으니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한 번은 네, 그래도 해야 한 되지 번은 않나. 하는 이것도 거예요. 좀 기강 잡는 거긴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는 또 차례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묘하죠. 이것도 이 부분도. 어떤 심리일까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뼈대 없는 곳은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는 주고 싶고 일종의 세레모니를 하시고자 한다면은 너비안이 잘 만드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차례 음식은 아드님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지금 임신을 해 계신 앞대가리 톡토로님은 좀 편안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차례를 다음에 없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희가 최근에 한가위를 맞아 다시 읽은 소설이 떠오르네요.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이라는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 화이트 호스 단편집에 수록된 제일 첫 작품입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 할아버지 제사에 참여하게 된 며느리인 세나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시부모님 2명과 남편 그리고 남편의 고모 그리고 편찮으신 할머니가 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밤에 일어나는 사건과 서로 간의 미묘한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이 단편은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꼼꼼하게 짜여 있고요. 이게 가부장제가 선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결국 혜택은 누가 입고 그것에 돌아가는 작동 방식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이면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감내하거나 끊어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약간 서늘하면서도 매우 촘촘하게 그려내 보이는 소설이죠. 맞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빌런인가.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제사나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계속 불편한 얘기를 꺼내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일방적인 악당일까? 이런 질문도 던지게 하고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어떤 굉장히 그 강렬한 감정의 유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수작입니다. 맞습니다. 여저겨라는 말도 지난 회차에 나왔지만 누가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빌런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구조는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데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안에서 막 뭐가 부딪히죠. 근데 그 부딪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딪히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골조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톡토로 여러분들도 강화길 작가의 음복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한가위를 맞아서 9월이 가기 전에 시한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음복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를 일주일 정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더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소설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차례라는 것이 되게 철폐되어야 할 구습인 것도 맞는데 또 저는 명절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되게 좋아해요. 어린 시절에는 몇 시간씩 막 고속버스에서 좌석도 없어서 입석에 시달려 가면서 귀향을 하고 할머니 댁에 가서 그 추석 때 초가을에 약간 낮에는 덥잖아요. 낮에는 막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그런 가을의 정취들을 느끼기도 하고 성묘를 가서 산소 주변에 밤송이라든가 좀 덜 익은 감 가지 같은 것이 꺾어져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걸 집에다 두고 익어가도록 바라보기도 하고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아침 시간에 일찍 잠 깨서 차례를 지낼 때 그 시골 할머니 집에 한옥
마루에 식구들 서열대로 쪼르르 늘어서서 절을 하고 절은 남녀 같이 했나요? 저희 집은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할 때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어린이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오빠랑 삼촌 언제 일어나나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데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유전적으로 비염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바닥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모두가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공유하고 이랬던 것들이 또 되게 좋은 추억이기도 해요. 그리고 환절기에 비염 환자들은 또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이 좀 가족들이 위험한 다 때죠. 공유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제사를 늘 가곤 하던 때에 그 심상이 아주 크게 남아 있어요. 병풍이 뒤에 있고 그 앞에 상이 크게 놓여 있고 제기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는 없는 단이 있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때에만 나오는 나무로 잘 닦인 제기 위에다가 그릇들이 놓이고 그리고 과일도 위쪽은 깎아놓고 뭐 밥은 수북이 어떻게 한다든가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줄을 맞춰서 늘어 세운 음식들. 홍동백서. 그리고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거 다 아니라고 성균관이 발표했어요. 맞아요. 성균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야 21세기식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까? 뭐 하고 있었나 몰라. 여튼 향이 향로에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술잔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소지를 올린다고 하죠. 지방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게 하늘로 하늘 올라가서 사라지잖아요. 어린 시절에는요. 이게 굉장한 리추얼인 거죠. 물론 제사는 리추얼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12시가 가까운 시각까지 그때는 기다려서 의관을 정제한 가족들이 정말 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엄숙하게 2번 절을 올리고 했던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감각은 이 세계 말고 이 세계가 그러니까 성과 속이 있다면은 성에 해당하는 속세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리추얼을 통해서 이 세계가 여러 레이어로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각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아주 컸어요. 하나 씨는 그런데 항상 끌리잖아요. 맞아요. 어떤 영적인 세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요. 향, 촛불, 뭐 엄숙함, 뭐 이런 거. 맞아요. 우리 취향이 진짜 갈린다. 저는 이제 이 명절을 둘러싼 것들 중에서도 풍성한 음식, 되게 세속적인 요소들, 가족들과의 만남 이런 데 끌리는 외향인이고 하나 씨는 굉장히 영적인 데 끌리고 제가 또 명절에서 좋아했던 부분은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사라지긴 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제사나 차례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권력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에게 한정된 어떤 특수성이겠죠. 그래서 본인 주도하에 이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차례를 아침 일찍 드리고 나서 저랑 엄마랑 작은 엄마 3명만 이제 집안에 여자들인데 여자들끼리만 조조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매년 추석과 설에. 이제 그러면은 보통 저는 친구들과는 좀 선택하지 않을 법한 그런 명절 특수 대작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황정민 나오는 거. 뭐 사극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볼 만한 그런 좀 대중성 있는 영화들 그거를 명절마다 1년에 2편씩 설 추석 당일에 평소에는 일어나지도 않는 이른 시간에 조조 영화로 보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쌓여온 추억이기도 하네요. 다시 그 내향인에게 인상적이었던 곳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자면은 저는 어린 시절에 제사를 지냈던 그 기억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술적인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그게 이 세계의 어떤 비밀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작동하는 예술의 방식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방 태울 때 끝까지 안 떨어뜨리고 뜨거울 텐데 이렇게 날려서 보내는 그 부분이 특히 굉장히 퍼포먼스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어른들이 제주들이 이제 그걸 하는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그 향냄새 속에서 그 불 붙은 종이가 하늘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풍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처음 가서 미사를 이렇게 지켜봤을 때 느꼈던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잊을 수 없는 감각을 아로새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라보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20세기 끝물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세대였다는 것이 운이 좋았달까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싶다면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 집 성씨가 아닌 여성들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런 것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적층이 되어서 쌓여온 이 형식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이어가려면 얼마든지 이어가. 근데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 해. 남에게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되게 공식 입장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밝힙니다. 성균관이세요? 성균관도 진짜 어이없어. 뭐 각자 집안마다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각 집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갤러리에서 미술 퍼포먼스를 하듯이 제사라고 하는 거를 지내는 곳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만들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집집에서 더 이상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그런 전에 내려오는 퍼포먼스로서의 제사를 이어나가고 싶다면요. 아까 명절을 싫어하는 20대 톡토로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집안의 제사를 절에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의례를 외주화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엄마가 이상하게 친가 제사는 고집을 하고 계신데 외할머니 제사는 성당에서 미사로 지내고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본인 엄마 제사를 더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당 되게 열심히 나가시고 하시니까. 맞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제사라는 게 되게 복잡 미묘한 것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서 적극 외주를 줍시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 그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제사상에 마카롱을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걸 쓰면서 찾아봤더니 이 제사상의 법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홍동백서, 조유리시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사림이 16세기에 주자가래를 민간에게 도입하면서 이 제사의 규칙들이 이제 어떤 법도처럼 성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 때 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김치는 있긴 했지만 그 김치는 빨간색은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배추라는 것은 170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김치 하면 빨간색 배추김치를 떠올리지만 그것조차 세상에 없을 때 확립됐던 법도를 따라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내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김치가 빨간 김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확립될 때 세상에 빨간 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빨간 배추김치도 세상에 있기 전에 확립된 법도를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근데 또 되게 지금 시대에 맞게 변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바나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산적을 고기 산적이 있고 꼬치 산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집마다 꼬치 산적 뭘로 만드나요? 맛살이 들어가죠. 맛살과 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20세기입니다. 근데 김치는 또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뭔데? 그건 이제 뭐 영혼이 그 고춧가루 매운 거를 이제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햄은 잘 먹나 봐요 어르신들이. 아무튼 다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사상은 이것저것 막 해서 올리는데 아빠 산소를 갈 때는 꼭 챙겨가는 게 있어요.
믹스 커피예요. 저희 아빠가 맥심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 술도 안 드셨기 때문에 사실 뭐 소주 한 잔 올리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갈 때 챙겨가는 김에 이제 한 잔 올리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과일 그때그때 있는 거 조금 싸가고 무조건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챙겨가서 믹스커피를 한 잔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 한 가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게 부담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에 어떤 그런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혼톡토로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메일을 쓰고 있어요. 지난 7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첫 명절을 쇠러 갑니다. 시댁은 홀어머니, 괄호 열고 저에게 시어머니시죠. 께서 제사를 꼭 챙기시는 편이고 명절의 차례상이 제사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은 어릴 때부터 명절에 여행을 다니거나 교회 드라이브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연애 때 남편이 명절 때마다 열심히 장을 보고 전을 부쳤다는 걸 전해 들으면서 아휴 고생했다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막연히 나도 제사를 도와야 할 수도 있겠네. 1년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 행사를 돕는다고 생각하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매 명절에 저는 저의 본가인 광주로 가고 남편은 남편의 본가인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부산의 거리가 너무 멀어 연휴 동안 두 곳을 모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번갈아서 명절에 한 곳만 가게 되면 저희가 친정에 갔을 때 시어머님께서는 혼자 제사 준비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매 명절마다 꼭 본가에 가야 하는 이유로 저희는 각자 집에 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는 좋은 걸 좋다고 말하면 그걸 못 견뎌야 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죠. 결혼을 하면 모두 불행 배틀을 하는 것 마냥 내가 제일 힘들고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가장 많이 들은 건 결혼은 무덤이다, 고생 시작이다, 고생길에 온 걸 환영한다 등등등. 물론 결혼 전에는 지독하게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냐는 소리를 했던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명절을 보내는 친구들에게는 저의 이야기가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하나 작가님, 선우 작가님께서 이런 삶도 있다는 걸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톡토로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이런 부부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는 게 당연한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자가 남자의 집안에 들어간다고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괄호 열고 심지어 저는 30대인데도 저의 명절 생활을 듣고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되냐? 라고 묻는 건 덤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시댁에서 괜찮아 하시느냐였지만 결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른 두 성인이 두 생활을 포기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결혼이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닌 두 성인의 영원을 바라는 약속 정도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작가님들 항상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작가님들 책도 빠지지 않고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벌써 내릴 때가 되었네요. 커피 한 잔 사서 집에 가야겠어요. 신혼톡토로님의 산뜻한 사연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각자의 부모님을 각자 챙기기로 했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변함이 없는 결론인데 여기에 다다르기까지의 어떤 무수한 주변의 시선과 그 과정 속의 내적인 갈등 같은 거를 너무 잘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가장 큰 무브먼트는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가부장제와 뭐 결혼제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버리는 모습을 그 한순간부터 시작해버리는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의 것들을 무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톡토로님들도 본인이 집안에서 어린 존재이고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부터 여러 가지 가족 안의 불합리한 구조들을 목격을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느끼셨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 그리고 주변의 배우자나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 속에 우리 사회 전체가 달라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도 벌써 내릴 때가 되었네요. 커피 한 잔 사서 집에 가야겠어요. 이 부분이 마치 맛있는 단편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 같지 않아요? 기분이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각 가족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각각의 전통들이 아마도 생겨나고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한 사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다들 뭔가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다들 댕기 닦고 상투 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자들은 수염 다 기르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근데 어떤 계기를 맞아가지고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너무 옥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좋은 계기가 있을 때 딱 그 계기를 기회로 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로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이야기를 수집하고 계신다기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빠랑 벌초를 했어요. 저는 아빠의 세 딸 중 막내입니다. 아빠는 그동안 남자 조카들과 벌초를 갔는데 이번에 제가 나서자 좀 신이 난 눈치였습니다.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의 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라든가 할매가 할배랑 같이 눕기 싫다 했다. 고조 할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는 백일홍 두 그루는 나중에 벌초하러 올 자손들이 표지판으로 쓰라고 할아버지가 직접 심으셨다는 이야기 등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전자의 전달에 매우 흥미가 있어서 제 선조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아빠와 이런 시간을 가진 건지, 왜 그 전에 오지 않았는지, 딸이라는 이유로 이런 기회를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고조 증조를 거쳐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아빠 자리와 내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묘자리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추억할 때 나는 아빠의 이 즐거운 모습을 기억하게 될 거라 생각하면서요. 내가 좀 힘들어하자 아빠는 내년에는 힘들어서 안 온다 하겠네 하며 좀 시무룩해지셨어요. 저는 매해 갈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쳐뒀습니다. 명절에 여자가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것에 버럭거리면 남자는 벌초하지 않냐며 감히 대들던 녀석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갈퀴질에 특화된 나의 몸놀림을 보라고 녀석들아. 네, 아빠랑 하는 갈퀴질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시엄마랑 튀김하는 것보다 억겁배 재밌어요. 작가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건강하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와, 우리 파로암님의 사연에 굉장히 태연한 척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튀김하는 것보다 아버지랑 갈퀴질하는 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결혼하신 분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본가 친정의 묘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네가 그러네요. 결혼했지만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이런 어떤 아버지의 의지일까요? 흥미진진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 파로암님의 사연도 그 이전에 신혼톡토로님의 사연처럼 단편소설 같죠? 네, 단편소설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빠가 자신의 묘자리에서 환하게 웃는 장면을 찍는 맞아요. 거죠. 이 짧은 사연에서 선우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혁명적인 여러 요소들 그리고 이런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들 같은 거를 읽을 수 있어서 참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남자의 일로 분류되던 노동들이 지금 또 떠오르네요.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이제 제사상, 차례상을 마련할 때
남자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밤 껍질을 깎는 일이죠. 아, 그런가요? 저희 집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이 수십 가지 음식을 하는 동안에 남자들이 하는 거는 밤 껍질 깎는 그 단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천천히 아빠든 삼촌이든 고모부든 천천히 느릿느릿 하던 게 기억이 나요. 별로 할 게 없었던 거지. 그리고 벌초 같은 것도 사실 뭐 요즘은 여자들이 못할 게 없고 뭐 전 부치는 것도 남자들도 좀 해야죠. 저희 집안에서도 벌초를 다 같이 가는 게 코로나 시대에 안 되니까 그 봉분이 있는 곳 근처의 분들에게 비용을 주고 외주를 줘서 벌초를 했더니 다들 또 편한 거예요. 그거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1세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로 가족 간에 미워하지 않고 칼부림하지 않고 평화롭게 명절의 본질에 충실한 한가위를 나셨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카카오뱅크로 돈 모아가지고 벌초 외주 주고 남자들한테 전 좀 붙이라고 하고 영화나 보러 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트위터에서 그루빈초님이 성진초의 달빛은 얼마나 좋길래 조성진을 꼭 보고 싶으신 모친과 장모님을 위해 매회 예매를 시도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불효자 괄호 열고 사위는 웁니다. 유유 하셨거든요. 우리 또 남토로님이시군요. 저희가 불효자는 놉니다 특집을 했는데 실제로 울고 계신 불효자님이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네, 성진초의 달빛은 아주 좋았고요. 그루빈초님 남토로셨군요. 네, 이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정말 끝없는 인내와 어떤 좌절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여둘픽으로 소개할 만한 제품이 생각이 났어요. 뭐죠? 우리가 그 공연 갔을 때요. 노천극장이었잖아요. 네네. 노천극장은 순 돌비입니다. 거기. 돌비 위에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단식으로 뒤로 올라갈수록 이제 한층 한층 높아지는 그런 사실 이제 돌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방석 같은 걸 다들 나눠주기는 했는데 거기 앉아 있어도 일단 엉덩이가 좀 백이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뒤로 기댈 수가 없죠. 맞아요. 거의 2시간 넘는 공연 시간 동안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고 허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성진초의 달빛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앵콜 시간에까지 다다르는 엄청난 코어 힘이 요구되는 그런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저희 둘을 위너로 만들어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맨 컴팩트 그라운드 체어입니다. 말을 컴팩트 그라운드 체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또 어떤 물건이지 싶으시겠지만 등받이가 달린 방석이에요. 맞아요. 캠핑 의자에서 의자 다리 부분이 없이 네. 방석에 의자 허리 받침 부분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캠핑 의자 접듯이 접어서 간편하게 어깨에 멜 수 있죠. 둘러매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는 이 노천 공연을 예매를 해두고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공연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이 제품을 꼭 가져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연장에서는 그 높이가 있는 어떤 의자 같은 걸 가져가서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바닥은 평평하고 그 위에 이제 주최 측에서 나눠준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뒷사람에게 어떤 공간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 허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노천극장 공연에 이것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일부러 들고 가서 갖고 다니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번거롭긴 했어요. 하지만 공연을 보면서는 느꼈죠. 번거로울 만했다. 잘 가져왔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그 캠핑 의자만큼 무겁지가 않죠. 들고 다닐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노천 극장에서도 이 높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주 최적으로 잘 쓸 수 있었고, 한국은 돗자리 문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잔디밭에 의자를 갖고 가서 앉아서 노는 것도 좋겠지만 돗자리를 갖고 가서 뭐 바닥에 좀 앉아서 과일도 늘어놓고 그렇게 좀 잘 놀잖아요. 그리고 캠핑 의자를 가지고 가면은 여러 다른 짐들을 놓을 공간이 조금 테이블을 또 따로 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돗자리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 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그래서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어디 음악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강에 가서 좀 쉴 때도 이 컴팩트 그라운드 체어를 가지고 가서 참 오랫동안 잘 썼어요. 제 기억에 이거는 선우 씨와 제가 친해지기 전부터 선우 씨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기 6년 이상을 저희가 틈틈이 잘 써온 물건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어디 뭐 망가진 데가 없고 잘 쓰고 있는 물건이니까 여들픽에 추천할 만하다 싶습니다. 네. 집에 다른 캠핑 의자 제품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거는 좀 용도가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돗자리 중심의 한국의 좌식 야외생활 문화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형광색에 가까운 그런 라임색과 상쾌한 청록색 같은 배합이어서 가지고 다닐 때 펼쳐놓았을 때도 기분이 좋고요. 캠핑 의자는 그 용도와 이걸 들고 다닐 사람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또는 체형이라든가 이런 데 구애를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캠핑 의자는 저희가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거 있으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릴 만한 물건이죠. 네. 지금 대충 찾아봤더니 2만 원대의 물건인데 아마 마련을 해두시면은 이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어디 돗자리 들고 놀러 가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봄, 가을에 정말 잘 사용하실 물건 여둘픽으로 추천했습니다. 도봉동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노브라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니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안내가 맨 윗줄에 있네요.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유유. 실리콘밸리 빵빵 톡토로 님도 저도 검색해보고 이게 뭐지 했었어서 답글 달아요. 역시 언제나 한 발 앞서는 톡토로 분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노브라라는 단어가 문제적으로 인식되는 걸까요? 요상하고 기분 나쁘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참 여러 다른 맥락으로 많이 쓰여서 단지 브라를 하지 않는 브라가 필요 없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노팬티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여러 기분 나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기술연구소의 노브라웨어를 소개하면서 저희도 새삼 노브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노브라라는 단어에 있어서도 여성이 이 행위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굉장히 대상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노브라는 여성들이 가슴을 압박하는 이 속옷의 족쇄로부터 굴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고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어떤 차림인데 이것을 마치 뭔가 선정적인 성적인 대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 결과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존재를 하고 여성 청소년들이 브라의 압박에서 노연하는 브라의 압박을 덜어주는 그런 노브라웨어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죠. 노브라의 중심은 보는 남성이 아니라 그것을 벗는 여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벗기 이전에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여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노마는 14살님께서 원래도 여둘톡 애청자였는데 노브라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더욱 기다렸던 오늘. 사실 이미 일기소 노브라티, 일기소라고 줄여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일상기술연구소. 일기소 노브라티 매번 사는 세럼이라서 팬심으로 듣다가 두 분이서 여성을 억압하는 패션, 관습 등을 콕콕 집어주시는 것에 맞아 하면서 들었다. 거짓말 안 하고 슬리브리스 진한 버전 6벌, 검은색 3벌, 흰색 3벌.
이번 버전도 3벌 샀어요. 사계절 내내 이거 이너로 입고 지내는 중 크크 하셨습니다. 지난 버전도 이번 버전도 이렇게 계속 사셔서 사계절 내내 입고 계시는 노마는 14살 톡토로님이셨습니다. 네. 저희 75세 톡토로님이신 이옥선 여사, 저희 엄마께서도 듣고는 이것 좀 보내봐라 해가지고 2벌을 보내놨는데 후기를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네. 포틀토로님께서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포틀토로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월요일에 올라오는 여들톡 에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주행하고 역주행하며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메일을 쓰네요. 22화 싸움의 기술. 제목을 보자마자 재미가 없을 수 없겠다고 확신했는데 역시나 어떻게 매화 이렇게 레전드를 찍으시나요? 김하나 작가님의 구몬해야 되지? 부분은 마치 고기 구워 먹다 말고 싸울 때 고기 굽는 사람이 입으로는 쉼없이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도 다 익은 고기가 타지 않도록 상대방 그릇에 담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크크크. 자매품으로 싸우다 비가 오면 비 맞으니까 이쪽에 서서 얘기해. 또 있죠. 유명한 밈 중에.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지만 이것이 상대를 쓰러뜨리고 굴복시키고 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런 배려와 다정함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하나 작가님은 발산형, 선우 작가님은 회피형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무려 두 분을 합쳐놓은 형태더라고요. 화가 나면 하나 작가님처럼 남편한테 포효하고요. 제 할 말이 끝난 후에는 남편이 제 눈에서 안 보이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큰일이네요, 이분. 와, 써놓고 보니까 최악이네요. 다행히도 제 남편은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라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화를 낼 때도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하죠. 결혼 초반에는 이게 마치 저의 화난 감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화를 돋구기 위한 약올림으로 받아들여서 목이 쉬어라 더 화를 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언어가 다른 것뿐이었어요. 감정 스위치의 온오프가 수월한 남편과 달리 저는 한 번 달궈지면 활활 불타오르고 그 화염을 오래도록 식혀야 하는데요. 이런 절 이해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도 남편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참 많이 싸우던 결혼 초기에 남편 침대 근처에는 항상 부부의 대화법 관련 책이나 외향인과 내향인의 사랑 같은 책이 쌓여 있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내향인입니다. 저도 남편의 그런 노력이 고마워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서로가 화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많이 익힌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화났을 때 재빠르게 3번 사과하고 왜냐하면 처음 2번 사과할 때 저는 아직 화내는 중이거든요. 저의 쿨다운을 위해 스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력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조차 안 하면 관계 개선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김하나 작가님의 말. 모든 관계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동거인이나 가족, 친구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요.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은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 같아요. 저의 올해는 작가님들을 알게 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두 분이 저에게 선하고 따스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부족한 필력을 드러내기가 꺼려져서 일기조차 잘 쓰지 않던 제가 요새는 인스타 공개 계정에 제 생각을 정리해 올리기도 하고요. 바쁘고 무거운 마음과 함께 굳어가던 몸을 움직이기 위해 요가와 각종 운동도 시작했고요. 배우다 말다를 반복하던 기타도 최근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다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고 삶 속에 은미체를 추구하는 톡토로십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각종 북토크나 서사음 콘서트 같은 이벤트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멀리서 할 수 있는 작가님들 덕질은 다 하고 있어요. 진행자와 인터뷰이로 오랜 기간 연륜이 쌓인 두 분의 차분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두 분 앞에 마이크가 오래도록 놓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들. 글 너무 잘 쓰시는데요. 우리 톡토로 분들 항상 사연 보내시면서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쓴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에겐 겸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제가 글을 좀 잘 쓰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싸움의 광경을 센스 있게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재미있게 글을 써주시는 분이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시다뇨.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의 구몬해야 되지를 이렇게 스윗하게 해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김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톡토로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인정하게 된 김김톡토로입니다. 여둘톡 대부분의 회차를 2회 이상씩 들었고 두 분이 추천하신 실내 슬리퍼를 신고 싱크대 거름망을 교체하고 서양식 반찬 가게에서 주문한 파스타 소스에 면까지 추가해서 수제 올리브 절임과 야무지게 먹고 피곤할 땐 글루콤을 챙기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들로 H마트에서 울다 퀸즐랜드 자매로드, 빅토리 노트를 꼽을 수 있고 지인들에게 여둘톡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톡토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잠깐만요.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톡토로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톡토로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김김톡토로님이 언급해 주신 이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예요.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아니, 톡토로인 게 부끄러우세요? 왜 인정을 하지 않으셨죠? 이번 주 여둘톡을 듣다 문득 그래 이거야 정말 좋다. 이래서 내가 여둘톡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저에게 부족했던 것,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을 여둘톡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흔히들 세상에 반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학생 때만 해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 주변은 그랬죠. 친구들, 선후배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여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내 친구들, 선후배들, 그 많던 여자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10여 명이 일하는 회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에 다녀도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인 지금도 직장에서 여자들은 항상 소수네요. 남자들을 보면 연령, 직급, 출신 지역, 학교 등등도 다양하고 인간은 아니고 금수인 놈들, 그나마 참아줄 만한 인간들 등등 다양한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어느 회사에 가나 여자들은 항상 소수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어린 또는 젊은 사람들의 회사와 동료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여직원들, 따옴표 하고요. 여직원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시대와 회사가 바뀌어도 별로 변함이 없네요. 특히 나이 들어가며 회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자 동료들이 많지 않은 게 남자들처럼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없는 게 아쉬워요. 회사에서 윗자리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남초 집단에서 살아남으신 극소수의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사람도 아닌 놈 등등 다양한 자들이 임원도 되고 정년까지 회사에 다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여둘톡을 들으면서 내 친구들이, 내 선후배들이 어디로 사라졌나 하는 의문이 사라졌어요. 다들 내 눈앞에서는 없지만 각자 자기 자리, 학교, 직장, 가정 등등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직장인이 되고 늘 부족하게 느꼈던 여성 동지들이 내 눈앞에는 없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과 공감을 얻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회사 집 반복인 생활에 여둘톡과 톡토로 여러분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님 두 분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톡토로 분들의 사연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김김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샤이 톡토로 오셨던 김김톡토로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말하기에서도 썼던 내용인데요. 김민철 작가에게 팀장이 되어 보여라 라고 제가 막 강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김김톡토로님께서도 지금 임원이 된 또는 팀장이 된 여성들은 왜 다 비슷비슷한 모습일까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은
비슷비슷하지 않은 모습으로서의 김김톡토로님이 더 위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을 때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도 커지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김김톡토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전의 윗자리 여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성 상사가 되어 보여주신다면은 여성들의 다양성에 스스로가 기여하시는 게 될 테니까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우리에겐 겸손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의 조직 생활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구조기는 하지만요. 꼭 임원이 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더라도 오래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김톡토로님이 정말 본질을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수적으로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령도 직급도 출신도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금수 같은 사람도 있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남자들은 굉장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자들은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정형화되고 전형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일단 수가 더 많아져야 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자유와 관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톡토로님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같은 조직 안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조류 톡토로님 나타나셨습니다. 여둘톡 세계관 안에서 새들의 새가 강력합니다. 중랑천 뱁새님께서 선우하나 작가님 처음 인사드려요. 중랑천 뱁새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홍대 근방에서 아늑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술집을 찾다가 호프마당을 알게 됐어요. 그 포스트 안에서 두 분이 팟캐스트로 컴백했다는 사실에 깨춤을 추며 여둘톡 유니버스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호프마당을 아시게 된 게 아니라 호프마당을 리뷰를 보시다가 어머 이분들이 팟캐스트를 하고 계셔? 이렇게 유니버스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날아 들어오신 중랑천 뱁새님이었습니다. 1회까지 순식간에 역주행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근데 중랑천 뱁새님이 깨춤을 추며 듣고 있는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 그중 셋째 딸. 태어날 때부터 언니 둘을 이고 살아서인지 언제나 언니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집, 학교, 회사, 학원, 동호회 등등 어디서나 언니들이 넘쳐났죠. 저도 바쁘게 살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40이 넘었네요. 이제 어디 가서도 나이나 짬으로나 쉽게 지지 않는 때가 되어서일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들이 하나둘 제 인생에서 퇴장했더라고요. 졸업, 이사, 결혼, 출산, 이직 등등을 계기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죠. 평생 언니들의 그늘에서 겁없이 날뛰던 조무래기는 겁없이 날뛰는 또 뱁새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조무래기는 어느새 후배들의 언니로 서 있네요. 맙소사. SOS를 청하는 후배들에게 건넨 내 위로와 조언이 과연 맞는 걸까? 제 코 닦기도 바쁜 주제에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에 여둘톡을 만나게 됐어요. 선우하나 작가님의 말씀 들으며 내가 영 엄한 말을 한 건 아니구나 싶어 안심하게 됐습니다. 표현하는 단어는 달랐지만 뉘앙스. 예를 들자면 나를 다그치지 말자. 복가치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기. 등등 후배들이 조언을 구할 때 해주던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소름. 앞서 큰 발자국을 남기고 계신 두 언니 장군님들께 참 잘했어요. 도장받은 기분이랄까요? 너 괜찮게 살고 있다고 칭찬받은 기분입니다. 야호! 후배들이 언니 하며 기댈 때 저도 기댈 언니들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인생에서 하나둘 퇴장한 언니들을 대신해 책에 파고들곤 했는데요. 이제 책 말고도 화로처럼 팔딱이며 살아 숨쉬는 언니들에게 기댈 수가 있게 됐네요. 여둘톡이라는 창구가 생겼으니까요.
여둘톡을 들으며 마음 맞는 사람과의 대화가 이토록 즐거운 것이었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비난도 비하도 과시도 없는 유쾌하지만 깔끔한 대화를 들으면 얼음 가득한 청량음료 한 컵을 들이킨 것 같은 짜릿하고 상쾌한 기분입니다. 프리랜서라 혼자 작업하는 날도 많고 여럿이 모여 왁자지껄한 모임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자발적 아싸를 자청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두 분의 대화를 엿들으며 나도 저기 껴서 수다 떨고 싶다는 마음이 드릉드릉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 대신 반복 청취와 이렇게 응원의 메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면 중랑천을 산책하며 여둘톡을 듣고 또 들을 겁니다. 분명 들었던 회차인데 어디서 하나 작가님이 빵 터질지 아는데 언제 선우 작가님이 엘레강스한 목소리로 파워를 외칠지 아는데도 말이죠. 생각도 행보도 담고 싶은 멋진 두 언니. 선우 앤 하나 작가님이 오래오래 해먹어주세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결과로 보여주는 두 분을 따라 저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톡톡톡톡톡! 파워. 중랑천 백세님 감사합니다. 항상 가랑이 조심하시고요. 이 닉네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네요. 중랑천 뱁새님 하니까 모든 게 귀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서초구에서 서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여둘톡은 부드러운 단호함 같은 게 있어서 좋아요. 말씀하시는 건 유한데 그 안에 가치관과 신념과 취향이 뚜렷하시잖아요. 제가 동경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그들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은 자신의 취향과 선호가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걸 명확히 표현할 줄 알고 그걸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면 자꾸 남의 취향과 선택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역시 두 분께도 그게 느껴져서 어려운 분들 같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톡갈 갈기고 파워에 에코 넣으실 때마다 소름 돋아요. 뭔가 종교적 챈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소속감과 연대감에 에코 넣는 기분이랄까요? 빵빵하게 하셨습니다. 종교적 챈트 한번 해주세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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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진짜 명절 같지 않나요? 한가위 대명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녹음실 제 건너편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김하나 작가의 눈에 이 은은한 광기 보셨어야 하는데 한가위를 맞아서 챈트를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했다기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톡토로 분들과 함께 톡토로십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일 텐데요. 이것의 의미를 너무 깨알같이 짚어주시지 않아요? 정말 톡토로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톡토로 분들의 사연으로 오늘 24회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톡토로십 안에서 강강수월래가 돌아가는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아주 힘차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연휴 동안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털어버리시고요. 이 한가위 보름달의 좋은 기운만 간직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둘톡을 진행하는 동안 명절이 되면은 명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매해 또 매번 명절마다 조금씩 문화가 달라져 가는 부분들을 또 좋은 게 생기면 좋다고 열심히 말씀해 드릴게요. 네, 여둘톡 24화는 추석 특집으로 불효자는 놉니다. 여둘픽에서는 콜맨 컴팩트 그라운드 체어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